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무의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김계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을 위한 좋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떤 변호사 또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걸 얘기했다면 오늘은 형사사건에 좀 한정해서 형사사건 수임료는 또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을까? 변호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걸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김 변호사님, 말씀을 좀 먼저 시작해 주시면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가요? 일단, 변호사하고 사이의 수임 약정도 보통 이제 우리가 위임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계약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수임료를 얼마 주기로 약정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약정한 수임료를 줘야 됩니다. 이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쭉 나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잘못 정하면 정말 수임료 부담 때문에 변호사하고 오히려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수임 약정을 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어, 변호사하고 약정을 할 때 잘못 정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충분히 계약을 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잘못 정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거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임료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고요.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잘못 얘기하면 저희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일은 엄청 많이 하고 수임료를 너무 적게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의뢰인과 변호사 양쪽의 이익을 잘 반영한 합리적인 그 수임료 약정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형사사건의 경우에 성공보수 약정과 관련된 주된 이슈가 있었죠. 네. 2015년 네, 전. 맞습니다. 2015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러니까 대법관님들이 다 모여서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경우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첫 번째 착수금을 먼저 지급을 하죠. 이제 착수금이란 소위 계약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는 그 시점에 돈을 얼마를 주고 그게 착수금.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의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조건부로 얼마를 준다. 그걸 이제 성공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1심에서 기소가 되어서 무죄를 받았다. 무죄를 받았으면 얼마를 받기로 한다. 이런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 이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서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이유를 좀 김 변호사님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판결에서 언급했던 이유는 굉장히 긴데요. 사실 저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활동을 한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 그 자체가 정당한 경우라고 해도 이러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하고 결부시키게 되고 이것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공공성 저해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된다. 이제 민법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과연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는 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가 정당한가, 적절한가, 바람직한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공청회나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암리에 사실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공보수 약정이 이제 유효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일고 있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최근에도 이제 법조신문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네. 제목도 좀 자극적이긴 한데, 형사 성공보수 금지로 정관 변호사만 대박, 브로커만 법원 검찰 브로커부터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기사였는데, 네. 이게 2023년 10월 29일자 법조신문 기사인데요. 이제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한양대 로스쿨에 재직하고 계신 안태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성공보수가 필요 없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고위 판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들만 유리해졌다. 자, 이제 변호사들이 듣기에는 정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들 동감하는 부분이었고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소송 결과를 바라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성실성을 이끌어낼 가장 효율적인 방법, 즉 성공보수라는 거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변호사들이 기나긴 재판소송 기간 내내 어떻게 성실할 거라고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던 시기에 이런 역할을 했고 이렇게 기능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정관 출신 변호사님들뿐만 아니라, 연차가 좀 쌓이고, 수임에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수임에 목마르지 않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성공보수 약정보다 오히려 뒤에 말씀드린 이제 시간제 보수 약정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들도 있어요. 의뢰인이 정말 무죄를 다퉈달라고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무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성공보수 약정을 줄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시간 투입하는 대로 보수 다 나오면 굳이 뭐 무죄를 받는 거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의뢰 입장에서는 뭐 무죄가 나오면 그만큼 무죄가 나오도록 변호사가 열심히 내줄 걸 요구하는데, 성공보수 약정이 없으면 착수금만 받고, 정말 변호사 입장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없다면 그만큼 일을 할까? 시간만 가도 어차피 타임 차지는 계속 나오는데, 뭐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보수 약정은 사실은 의뢰인을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과거에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봤던 그 배경에는 너무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뭐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정말 억대의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들도 있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인신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에서는 당장은 내가 얼마라도 줄 수 있습니다. 사건만 해결해 주십시오. 뭐 무죄만 받을 수 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이게 뭐 민법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궁박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서로 간에 불공정하다면 그 또한 무효로 본다, 이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사조 같은 경우죠. 아마 그런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굉장히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그랬는데,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뭐 아시는 분들 너무 많겠지만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민사의 경우에도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인 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그 성공보수 약정을 이제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은 민사 사건은 다르다고 오히려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장 돈이 없어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변호사 보수를 대부분을 성공보수로 주는 그런 조건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히려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소송에서 이기면 경제적 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형사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네. 민사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오히려 일반화돼 있고 이건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그 대법 판결 이후에 변호사 업계에도 상당한 혼란이 잠깐 있었고요. 또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에서 그런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약정을 할 거냐, 어떤 식의 진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대안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이제 김기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타임 차지 방식. 그러니까 업무 수행 시간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총액을 정해놓고 그 보수의 지급 시기를 나누어 지급하는, 마치 건설 도급 계약과 비슷하게 계약금, 중도금, 또 잔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업무 수행의 그 항목별로 보수를 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령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 영장 청구와 관련된 실질심사는 얼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사 참여를 이루어진다. 그럼 조사 참여할 때 그때는 얼마. 의견서를 낼 때 어느 정도 양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건 또 얼마.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별로 하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할까요? 업무별 뭐 단가 계약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네네. 그런 것이 있죠. 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이제 아마 변호사 업계에서도 많이 서로 나누어서 이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김 변호사님 이제 타임 차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 이제 타임 차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뭐 의뢰인의 입장에서 또는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변호사님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던져주시네요. 네. 시간제 보수가 일단 뭔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간단합니다. 일단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할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시간당 보수, 변호사가 해당 수임 사건과 관련해서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 그 시간당 보수를 얼마로 정할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시간당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투입한 시간이 나오게 되죠. 그럼 거기다 시간을 곱합니다. 한 시간에 40만 원인 변호사가 30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면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약정을 이제 시간제 보수 방식, 뭐 보통 업계에서는 타임차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하게 되는데, 이 약정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민사도 그렇지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도대체 몇 시간을 투입을 해야 사건이 끝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아요. 예컨대 형사사건 같은 경우 증인신문이 민사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증인신문을 만약에 하기로 했습니다. 뭐 3명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공판 때 증인 1명만 나와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다시 소환하고 재판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변호사가 투입하는 건 재판에 가는 이동 시간, 그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하는 시간, 또 증인신문상을 만드는 데 들어간 시간, 증인신문 하는 데 들어간 시간 다 합산되거든요. 근데 증인이 만약에 제때 출석을 안 해서 2번, 3번 더 열리게 됐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동 시간과 증인신문에 들어간 시간들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게 시간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변호사 보수는 한두 끝 없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이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당 보수가 얼마나 적정한지 의뢰인들 입장에서 사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가 부담 가능한 정도, 또 그 사건에서 자기가 얻는 이익 등을 감안해서 변호사 보수 상한을 좀 정할 필요도 있고, 또 시간당 단가를 정할 때도 변호사 보수 단가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지 좀 미리 좀 알아보고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변호사들 상담하는 것도 이런 때 좀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연 얼마가 적정한지 사실 뭐 저희도 미리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한과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실 뭐 재산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뭐 재산범죄 외에는 변호사 보수 상한을 어떻게 정할 거냐 기준이 없어요, 마땅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뭐 변호사들이 그래도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건의 성격이나 뭐 관련 당사자 수를 보면, 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증인신문은 몇 번 이루어질 것이고,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많이 늘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것 같으니, 그 접점 사이에서 이 정도 시간은 투입될 것 같으니, 여기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좀 뭐 갭을 두어서 상한을 이만큼 정합시다라고 이제 변호사가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사실은 적절하겠죠. 그렇죠. 의뢰인이 미리 알 수가 없죠. 네. 뭐 저희도 약정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복잡한 사건은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간단한 사건들, 네. 특히 재산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은 문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쭤봅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하는 보험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된 보험 금액이 얼마냐를 여쭤보고, 예를 들면 2억이다 그러면 보통 한 뭐 20% 정도 뭐 그런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상한이 4천만 원이 되겠죠.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상한입니다. 사건이 너무 길어질 때고 처음부터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보수의 시간당 단가 부분, 사실 이게 정하기가 제일 힘든데 사실 뭐 전부 다 다릅니다. 대형 로펌들의 경우 사실 더 비싸고 정관 취진 변호사님들은 또 더 많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로펌들마다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예 그러니까 사실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너네 회사는 얼마 받니? 이렇게 물어봐도 사실 말해주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알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긴 하죠, 이게. 그렇죠. 기사를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2017년에 나온 그 파이낸셜 뉴스 자료에서는 30만 원 내지 70만 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바 있고, 2015년 더 오래됐죠. 이때는 국내 대형 로펌 5년 차의 시간당 보수가 보통 35만 원 수준이고, 뭐 대법관 출신이 70만 원대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이것보다는 한 배는 좀 높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차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는 뭐 이것보다, 그러니까 35만 원 수준보다는 올랐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참 이게 이런 걸 다 정확하게 일반의 의뢰인 입장에서 다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참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 이상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약정은 사실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또 연차도 따져봐야 되고, 해당 변호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도 그렇죠. 따져봐야 전문성이 되고. 있는지, 연차가 그렇죠. 예. 어떠한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성비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가성비요. 네, 특히 전문 분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뭐 고소를 하는 사건이다 그러면 방한 의사 입장도 그렇고 고소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방한은 뭐 의사라고 치면 의사가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뭐 변호사님이 의료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가서 내가 왜 이 변호사를 선임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 거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설명해 주느라고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변호사는 그걸 다 자기 업무 투입 시간을 집어넣어요. 변호사 부수는 오히려 엄청 늘어납니다. 뭐 그런 사건 같으면 차라리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아니면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를 이제 볼 때,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자기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따라가줄, 이끌어줄 성실한 변호사를 원한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관계와 관련된 문제, 본인이 담고 있는, 몸담고 있는 그 업계의 그런 특성에 대한 것도 변호사한테 최대한 설명을 해줘야 변호사가 또 그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변호사를 또 선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시간당 보수를 조금 낮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투입된다면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 전문성 있는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투입되는 시간이 적을 테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는 방법. 이게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의뢰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시간당 보수를 낮춰버리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변호사 협의해서 정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저희도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뭐 다른 맞습니다. 데서 진짜 얼마에 하는지 네. 저희가 물어도 서로 잘 안 알려주는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네네. 뭐 친하지 않으면 안 알려주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사도 뭐 저희가 정말 친한 변호사들을 통해서 들은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변호사 보수는 부가세를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변호사 보수와 관련돼서도 사실 뭐 소송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병원비도 안 붙잖아요, 부가세가. 근데 변호사 보수는 왜 그럼 부가세가 붙는지 사실 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위헌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뭐 위헌이 아니라고 나왔고 요즘도 다시 뭐 계속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이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입료를 정할 때 부가세가 여기에 더 붙는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또 보수 약정을 할 때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이것도 꼭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이제 따져봐야 될 게 보통 그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민사사건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누구한테 맞아도 그럼 폭행이나 상해 관련된 형사사건도 있지만 내가 들어간 치료비, 위자료 또 이걸 입원하게 되면 일을 못한 소득, 일실소득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에 따른 민사소송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 성질의 사건이 민사와 형사 나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정사건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폭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사건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행정사건이 민사하고 결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민사와 행정이 사실은 저희가 변호사들이 보통 통상 쓰는 수임계약서가 민사 행정용이다 보니까 네. 성질은 약정할 때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민사 행정, 이제 형사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이제 같은 사건인데 이제 두 개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그럼 변호사 수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수임료는 이런 경우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도 특히 또 고민거리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이라면 사실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걸 권할까요? 아무래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뭐 어떻게 권한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의뢰인과 그 변호사의 시각을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볼 땐 같은 쟁점의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인데 하나는 민사고 하나는 형사지만 절차는 달리할 뿐이지 내용이 같은데요. 그러니 이 두 사건을 꼭 쪼개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절차가 같지는 않고 또 투입되는 시간이 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임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두 분의 쌍방의 말이 다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른 두 사건을 선임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뭔가 조정과 협의는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뭐 다른 로펌들 또 다른 변호사들은 다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표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예로 들어드리면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기준은 그래요. 형사 사건이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당장 형사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 또는 뭐 1심 판결에서 구속이 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면 사실 형사부터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사실 실제 형사 사건에서 구속되는 비율은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민사 사건부터 하는 게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제3범죄 사건은 민사를 먼저 진행하고 민사에 집중하는 게 나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범죄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사기 피해를 사건, 당하고 아니면 횡령 사건, 뭐 배임 사건, 뭐 이런 경우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은 사실 사기나 횡령, 배임의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고요. 형사 사건에서는 그걸 수집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사자가 이미 제출하지 않는 이상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영장 받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네. 사건이 제3범죄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이 이걸 정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요즘은 오히려 민사 사건 있느냐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민사 판결 있으면 갖다 달라. 또는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판례를 좀 찾아서 갖다 달라. 이런 요구들이 들어옵니다.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뭐 이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계좌를 열어보거나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받아보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 사기 사건 같으면 상대방이 어떤 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든지 공사를 도급받고도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든지 이런 사기 입증과 관련된 자료들을 민사소송상의 증거 신청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는 루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다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 피의자가 좀 얘기하는 것들, 또 뭐가 좀 쟁점이 되는지 대질하지 않는 이상 알지를 못해요. 또 네. 그걸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네. 민사에서는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런 쟁점과 증거들을 다 수집하고 거기서 모아진 걸 가지고 형사사건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임한다, 꼭 이게 아니라 뭐 형사 그러니까 시간차를 사건보다는 두는 수임도 그렇죠.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걸 아예 상담 단계부터 네. 같이 의뢰인하고 고민을 하고 네. 수임을 할 때도 그렇게 정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좀 항상 민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를 먼저 해야 되는 사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 변호사가 어떻게 진행 방향을 설정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그 방향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 수임료 결정을 어떻게 할까요?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런 때는 차라리 형사사건의 경우 타임차지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민사는 어차피 성공무수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제3범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3범죄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결국은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피해 입은 돈을 회수하는, 손해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3범죄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3범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기 피해다 그러면 사기 피해로 인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게 목적이라서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고 대신 그 성공보수는 형사사건도 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이나 또는 형사공탁금을 통해서 받는 그런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성공보수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에 대해서는 타임차지로 하는 거죠. 민사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형사 타임차지로 된 부분은 타임차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민사에서 거의 다 정리해놓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민사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고 형사는 타임차지로 하되 이제 형사에서의 상한은 민사에서 성공보수 부분을 고려해서 그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의뢰인과 변호사 양쪽의 입장이 가장 잘 반영된 약정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약정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 얘기할까요? 오늘 상당히 뭐 장시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지금 어디서부터 뭐 저희가 말씀을 또 끊어서 말씀드릴지가 참, 왜냐면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할 얘기가 사실 더 많아요. 이것보다 지금 반도 못했다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드는데,
뭐, 만약에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한다면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한 걸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은 변호사하고 변호사 보수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것은 결국은 사건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얘기도 하지 않고 수임료부터 약정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건이 어려우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돼요. 그러면 보수 제한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보수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협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부분 정하기 힘들다 그러면 더 많은, 더 여러 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결국 가성비 따져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 약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지원이 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법률 서비스 보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